오늘 열린 김건희 씨 3차 재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처음 마주한 두 사람, 불과 3년 전에는 친밀한 대화를 나눴었죠. 하여튼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가 김 씨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교환한 샤넬 구두, 가방에 실물을 확보한 상황, 공천 개입 의혹의 청탁 의혹까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건희 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판은 진행 중입니다. 명태균 씨는 법정 입장 전에는 기자들을 향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아까 2022년 5월에는 아주 친밀하게 그런 대화도 했는데 3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실제로 명태균 이슈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예. 정말 매일매일 정치 뉴스를 정말 들썩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씨입니다. 나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명태균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JTBC에서 예전에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내가 말한 거는 지금 드러난 거 실제로 20분의 1밖에 안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요. 명태균 씨와 그런 비공개 여론조사 그리고 공개 여론조사의 대가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정황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매우 축소하고 내가 했던 부분들은 아주 작은 일이었다라는 방식으로 발언을 했죠. 실제로 민중기 특검이 58건의 여론조사를 사실은 상납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건 실제로 뭐 공포 10건 그리고 비공표 4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재판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다툼 그리고 양형, 구형 이런 것들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1년간 비상계엄과 탄핵을 과정을 겪으면서 명태균 이슈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본인들이 살아갈 길을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뭔가 변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법정 상황이 중계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보내오는 그 글로만 텍스트로만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김민영 의원님, 두 사람이 눈은 마주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은 참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봤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서 굉장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허정허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본인의 뜻과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공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굉장하게 호재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하게 명태균 씨의 발언을 공격 소재로 많이 삼았었는데요. 지금 와서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이 옛날에 2024년도 작년에 했단 말과 지금 다른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충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거 좋고 지금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부안대통령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의혹 제기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최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까요, 오늘 법정에서요? 전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이 희대의 이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의 목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목소리는 제3자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또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리고 여사가 또 직접 전화 와서 다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 빼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의혹을 제기해서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이런 녹취록들이 수많은 증거품들이 지금 나와서 국민 앞에 다 소상히 벌려진 게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판에서 입을 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증거물들을 정확하게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녹취록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아마 유의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김영선 씨 공천됐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씨가 당시에 위원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녹취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논란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은 좀 별로 없다.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법정 들어가면서 한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법정에서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게요. 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했다. 사실상 이게 대가가 있다. 그렇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요. 우선 윤석열 당시에 당선인 신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런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거잖아요. 예. 대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이 있어요. 그러면 저마저도 어떤 사람을 공천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자적으로 됐고 그때는 당대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줬다는 것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했을 때 대가 관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출신이 아닙니다. 경남 거창 출신이고요. 2017년에 2018년도에 경남 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17년부터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요. 2020년에도 총선에 나가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어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속된 말로 알박기로 꽂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선 기간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4선인가 5선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과 명태균 씨가 사실상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대가성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신효영 의원님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예, 사실 대가성으로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실제로 김영선 의원 고양시에서 출마했던 분이잖아요. 갑자기 차원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황들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명태균 이슈 나오면서 드러난 게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쪽을 명태균이 가져갔잖아요. 1원도 틀리면 안 된다고 협박받으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김영선의 공천 그리고 명태균이 어떻게 그 대가를 가져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천에서의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그때 공관위원장인데 전화 받았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천 개입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공천에 개입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난받을 수가 있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재판을 통해서 소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서 출마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부터는 경남지사 그리고 그쪽에 국회의원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선 대선에서 지고 나서 개항 관련해서 공천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해서 공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천이란 부분이 사실상 돈을 받고 주고받는 어떤 대가성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봤을 때 그 위치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부분까지 그거를 법적 잣대로 될 수 있느냐는 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항 공천에 대해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나 김영선의 공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주둔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인이 앞으로는 공천에 개입해도 된다 그런 사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도 두둔하기는 어려운 주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씨 3차 공판이고요. 명태균 씨 말고도 관련해서 다른 증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또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도 특검은 또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지켜보죠. 그런데 오늘 오후 말고 오전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유경옥 행정관이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걸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 현장에 있던
샤넬 매장 직원이었는데 보면 유경욱 씨가 가방을 교환하면서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더라. 근데 그 상대방이 목소리가 좀 걸걸한 느낌이었고 본인 판단에는 김건희 씨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진술했거든요. 김효영 의원님, 이 진술 당시 그러면 유경욱 행정관이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밖으로 갔다. 이런 정황에 더욱더 좀 보탬이 되는 진술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건진 법사가 이미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증언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실물까지 제출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진술은 어째 부수적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 있게, 그러니까 건진 법사의 말을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수령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특검에서 어떻게 증거를 입수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공지를 했는데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나 해명을 하셔야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 그런 식으로 해명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고 법률적으로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샤넬 매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못 한대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런 물건을 보여줬다. 이런 취지로 매장 직원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샤넬백 교환하면서 결국엔 추가 결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경욱 씨가 가가지고 혼자 결제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전송이 어려우니까 현장에서의 라이브로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스피커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소리가 옆으로 유출될 수가 있는데 그 매장 직원이 걸걸한 목소리의 그 부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대조해 보니까 그 목소리가 맞더라라고 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 이런 것들에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장 직원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를 거쳐서 김건희 씨가 명품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느냐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오늘 또 마침 오후에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준 것으로 알려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다는 건데요. 건진법사 측은 사실 앞에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지난 14일에 공판에서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실물까지 특검이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기웅 의원님, 건진법사가 계속 입장을 점점 더 특검 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기는 단순한 전달자라는 측면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내가 통일교에서 받았는데 이른바 내가 가졌다. 배달 사고인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전달을 했다. 그렇다면 최종 수혜자가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책임에 관련됐을 때는 나의 어떤 책임의 부담이 좀 덜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어떻게 반발을 하고 있냐면 지금 특검이 보면 플리바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해주면 너의 어떤 죄에 관련해서는 기소할 때 형량을 좀 낮춰주겠다. 그래서 뭔가 회유한 게 아니냐 그런 쪽의 입장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통일교에서 실제로 윤모 본부장을 통해서 줬는지 여부 그 과정 속에서 건진법사가 본인이 받고 줬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부분인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실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자기가 제출을 했죠. 근데 다만 어떤 방식, 어떤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그거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성배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납득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최종적으로 받은 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대질 신문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지난해쯤에. 네.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이 증언으로부터 다 나왔죠.
통일교로부터 처음에 목걸이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유럽 순방 갔을 때도 그 가기 전에도 비서관들이 다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예쁘셔서 이거 굳이 안 차셔도 된다. 그 일념에는 뒤에는 아마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 얘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굳이 그걸 차고 나가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예 빌렸다고 하면 돼라고 하면서 차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성배 씨로부터 중간에 전성배 씨에게 다시 돌려줬던 것은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될 경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껴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5살 우리 아이하고 삼촌하고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안 보인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그걸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눈만 가리면 본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말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권 3년이 아니었나.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단축적으로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이런 목걸이와 또 샤넬백 등을 주었는지 그 의문이었는데 지금 오늘로서 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용감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발, 구두 밑창, 가방끈 이런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구두는 누가 신었을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김건희 씨가 실제 사용했다는 것도 특검이 앞으로 더 공판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입니다. 경복궁을 비공개로 방문해서 국보인 근정전과 또 경회루를 둘러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경회루를 둘러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가 근정전 내부에 있는 임금님의 의자라고 하죠.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 근정전 의자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길게 안 의자가.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1, 2분 정도밖에. 예. 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정용석 사장 간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김건희 씨의 방문 때 수행을 한 것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신혜영 의원님. 2023년 9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이날이 이제 정기 휴궁 날이라고는 합니다. 매주 화요일이 휴궁이라서. 그렇지만 일반인에게는 좀처럼 공개가 되지 않는 경회로 또 근정전 그리고 근정전 중에서도 왕의 의자에 착석했다는 게 지금 정 사장에 의해서는 인정이 됐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인정을 한 거죠. 예. 1, 2분 정도 앉았더라도 이거는 부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는 김건희 씨가 상황 노릇했다. 왕놀이 했다. 어자에 앉아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붕괴할 일인데요. 실제로 이 어자는 높이가 1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여성들이 올라가기 쉽지 않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예전에 김건희 씨가 뭐 정말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V0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인들의 접근도 되지 않고 실제로는 저기에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본인이 나서서 앉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파헤치는 뭔가 질의가 계속 앞으로 상임위에서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실제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추가적으로 증인 지금 요청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이슈는 계속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김경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양문석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에서 앉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가서 앉지 않았을까 싶다. 않았더라도 1, 2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앉았다 이렇게 딱 저는 확정적으로 저의 느낌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양문석 의원이 약간 넘겨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에서 확실하게 안 앉았다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얼버무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앉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지엽적인 걸 수 있지만 양문석 의원이 여기에서 일개 아녀자가 국보에 앉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앉으면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는 뭐 대통령이든 여사든 앉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질의 과정에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폄훼적인 어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양문석 의원과 지금 정용석 국립박물문화재단 사장과의 그 대화 논의를 봤을 때는 예. 김건희 여사가 앉았다고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정 사장의 발언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1, 2분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나오는 언론 보도들은 정 사장이 앉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종묘 차담의 논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사진을 띄워드렸지만 경회로에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과 같이 서서 그렇죠.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어작과지 논란이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가지고 뭐 이 문화재를 뭐 손을 타게 한다든가 혹은 또 앉았다든가 만약에 오후에 그런 기사들 확정적인 기사들이 나왔다면 저거 반론 보도가 나오거나 누군가가 저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와서 그런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역사가 서려 있는 그런 물건이든 건물이든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이제 올라가서 혹여나 만약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그 물건의 어떤 훼손뿐만 아니라 국격 자체가 좀 역사 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국가를 이렇게 뭐 바라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참담하고요. 예.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참담함을 느끼시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치권이 이게 논쟁으로 그냥 활용할 게 아니라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안 본다 하더라도 저걸 저렇게 그냥 놔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김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근데 저희가 외국 사절을 만찬장이나 또는 행사가 끝난 리셉션으로서는 국립박물관이든지 고궁을 활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있는 유홍준 박물관장 역시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재청장 시절 때는 경복궁에서 만찬을 했었습니다. G20 때도 끝나고 나서 여삽, 그러니까 영부인들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했었거든요.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용했는 거에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적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외국 사절을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적 의혹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저렇게 자리에 앉는다든지 저런 건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외국 사절과 어떤 행사 때문에 저 장소를 활용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경회로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2023년 9월입니다. 김건희 씨가 내부에 서서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취임 직후에 줘서 메가매직 의혹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신영 의원님,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은 왜 동행했는가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의문이 들거든요. 상당히 의문스럽죠. 예.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진이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실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인이고 또 이제 정말 앉았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배용 국가위원장 금거북이 그리고 손편지 이런 것으로 매간매직을 한 대표적인 상징적
김건희 씨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2011년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본인 블로그에서도 이런 어자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글과 사진으로 많이 게재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문화재청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주겠다 하면서 동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저 자리에 앉는 데 있어서 이배용 씨가 김건희 씨에게 한번 앉아보시라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역술인인 행정관이 채용돼서 근무 중이었다. 앞서 1월에 보도 등으로 이 사실 자체는 알려졌는데요. JTBC가 단독 취재한 결과 이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역술인 행정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윤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소수 종교 담당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국회 앞에서 역술인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소수 종교 담당. 시민사회 수석실에는 종교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민족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소수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저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술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 역술인이 미신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술도 일종의 통계하기 때문에 이분이 역술인으로서 그리고 소수 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예. 이분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사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자분이 찾아보니까 월급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등본상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뭐 어디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거기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을 할 때 소수 종교를 뭐 담당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비판을 받겠지만 예.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갔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 네. 이동학 의원님, 반론 제기하신다면요? 작년 하반기에 채용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채용됐을 때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왔고 뭐 이 제보도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당시 제보 내용은 뭐였냐면 이분이 채용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앞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사람들의 궁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고 안에서 내부 제보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진짜 소수 종교를 담당할 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12월 달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1월 달에 보도가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미 정권이 거의 무너지는 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사실상 무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부적절한 보도가 1월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확인도 안 해주고 정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차기 정부가 들어섰기 마지막 날까지 월급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저분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소수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했을까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좀 이어져서 예. 확실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제가- 차원에서 이제 좀 비판을 받을 대목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이 대구 경북 뭐 인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분의 명함이 공개도 됐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문구더라고요. 사람 함부로 만날 건가? 진로 함부로 정할 건가? 실제로 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뭐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 어떤 목적으로 채용이 됐었는가 이것은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역술인이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계엄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먼저 원하는 사람 나오기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역술 관련 논란이 지난 정권에서 뭐 시설물이나 뭐 손바닥의 왕자나 등등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겹쳐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